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쇼.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가 씨. 백가! 코요태 백가! 아니, 백가 씨가 연예계에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잖아요. 요즘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 네, 뭐 많이 건강해졌고요. 저희 얼마 전에 코요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번도 콘서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이런 반응이신데 그래서 얼마 전에 콘서트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라이브가 안 됐나요? 네, 뭐 여러 가지 회사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돈을 좀 모아 저희 돈으로 한번 했어요. 네, 다행히 다 잘 되고 또 앵콜 공연이 들어와서 지금 콘서트 역시 준비하고 코요태입니다. 있습니다. 멋지다. 코요태. 야, 제가 1회부터 지난해까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드디어. 네, 웬만한 게스트가 와도 절대 양보 안 했는데 백가한테 했네요. 밀리셨네요. 붙박이셨는데. 네. 지방령이셨죠, 그럼? 지방령. 다시방송인데요. 오늘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괜찮으신가요, 그 자리? 네, 좋네요. 네, 기분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Oh my love, you are my life every day. 네,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성폭행 여부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이었죠.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방송에서 과거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건모 씨의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피해 여성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공식 입장을 같이 밝혔어요. 근데 거기서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인데요. 강용석 변호사 말에 의하면 여성 A씨가 직접 메일로 연락을 해와서 2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강남구 논현동의 유흥업소 그림을 그려서 비교적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 이 방송을 탔었죠. 처음에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을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을 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그 배치도 당시에 룸 배치 이런 거 같아요, 저게. 그런 그림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 일단 이 사건이요.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방 안에 CCTV가 있었을 리도 없죠. 그리고 3년 전 사건이라고요. 그런 그 성 관련 수사를 하고선 재판을 할 때 중요시하는 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런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강용석 변호사가 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강용석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법의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그림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보기 자체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업소는 없어지고 다른 업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저 배치도를 갖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대략적인 걸 보더라도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향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적어도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간접적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업소에서 일을 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저 방송에서 단순히 방송으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강용석 변호사가 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법원에서 중요시하는 게 일관된 증언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라던가 들어왔었던 그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그 여성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기억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그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모 씨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A 씨, 그 여성의 몫이지만 사실 김건모 씨 입장에서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이 CCTV도 없죠. 관계자들도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가게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예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던가 아니면 내가 가기는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되는 이 임무를 맡게 됐는데 이번 논란이 더욱 곤혹스러운 건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터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 30일에 그 김건모 씨가 결혼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1월 20일쯤에 결혼식을 5월로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유를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진 이유는 아버지 기일과 하객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원래는 결혼식을 좀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더 많은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연기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식만 미뤘을 뿐이지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부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런 시점에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대중들이 너무 많은 축하를 했었는데 지금 듣는 대중분들도 힘들고 그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사건의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3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면 왜 그 후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그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 심리 상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사실 트라우마가 좀 쌓이고 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특히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에 그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이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서 심경을 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경험이 너무 없었고요. 제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베트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실제로 왜냐면 댓글에서도 유흥업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게 뭐가 억울하냐라던가 아니면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당연히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요. 기사도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있어요. 유흥업소 종업원이 점점점. 이걸 바라보는 대중 입장에서는요. 유흥업소 종사자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란 게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로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댓글을 쓸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본인의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직업과 성별과 뭐 어떤 것을 두고서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그 김건모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모 씨가 최초로 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에 원래 그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뭐 열 것이냐 말 것이냐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서트 자리에서 심경을 밝히기는 했어요. 김건모 씨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슬기롭게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당일의 콘서트는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가 찍어놓은 방송도 예정대로 나갔습니다. 지난 8일이죠. S채널의 미운 오리 새끼. 이 프로그램에서 김건모 씨가 지금의 혼인신고를 한 아내에게 장미 삼촌송이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날 방송은 사실상 거의 김건모 씨 특집으로 마련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그 전주에 이 미운 우리 스케에서 예고편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도 이 예고편도 김건모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그 프로포즈를 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 같아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요.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모습까지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요. 고소장을 넣은 서류 봉투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김건모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죄명을 보란 듯이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렇게 써서 가요. 써서 가요? 저렇게 죄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대표 발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분 당사자들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다 크게 A4 용지에다 써서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다만 대중이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글자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니까 마치 처음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건 많이 합니다. 일종의 어찌 보면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에게 저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 사건에서는 네. 없었죠. 연예인 사건에서 굉장히 이례적. 연예인 사건도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노출된 적은 있지만 저렇게 딱 봉투를 써가지고 가가지고선 언론 앞에 선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저도 저런 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여론 조성을 위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건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네.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 하나가 파생시키는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혐의명도 아니고 죄명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래서 저런 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립적인 좀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떠나서 이 변호사로서의 어떤 이런 행동이랄까 지금 이 처리하는 방식에도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건 뭐냐면 이 9일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사실 그 기사나 이런 내용을 접하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많을 텐데 네. 이렇게 조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게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보면은 우리 그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야한 그 소설 같은 거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기사에다 19금을 걸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에 이런 기사에 이런 맞아요. 성적이고 자극적인 묘사가 지나친 거에 맞아요. 이거 좀 대해서 제재를 해야 말이 되고. 많잖아요. 사실 이게 네. 기자들도 이 상세하게 써 있는 공식 입장, 사실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도 이 공식 입장은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자로서 이걸 읽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오면은 보통 매체들에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전문을 많이 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전문을 쓰지 않은 매체가 되게 많았어요. 전문을 다루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 내용이 조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을 쓴 매체라던가 그 안에서 자극적인 요소를 뽑아서 쓴 매체들도 저는 사실은 이번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언론 스스로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걸 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언론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낸 거지, 뭐 예를 들면 대중에게 다 보내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 혹은 이건 알아서 기자들이 걸러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가려야 될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라 가심용처럼 좀 소비되는 좀 독특한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점이 너무 흐려진 느낌이에요. 그 고소장을 제출한 날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라고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다루기 전에 저희가 반복하는 얘기지만 특히 한쪽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좀 많은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성폭행 혐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데 애고라는 단어가 마치 예능처럼 충격, 전 사건보다 더하다, 내일 밤 10시 이런 식으로 예고편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예고편을 보면서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내용을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예고를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예고편을 보면서 스스로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십처럼 뭐 호기심을 갖는 걸 보고 스스로 좀 자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그런 좀 이렇게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호기심을 갖되 너무 가십을 바라보듯이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이었죠. 그 강용석 변호사가 예고한 대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은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빈룸에서 그 김건모 파트너랑 언쟁을 벌이다 그 여자랑 저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리고 주먹으로 누군가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리고 맞아 나와서 제 소지품 챙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먼저 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당시 병원에 갔던 기록이 혹시 남아 있나요? 네, 이 여성이 그 강용석 변호사 측에 증거 제출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려서 이 진료 기록을 의료 기록을 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료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 25세 여성 환자는 내원 30분 전 남자에게 구타당한 후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먹으로 우한, 즉 오른쪽 눈에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안화골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오른쪽 눈을 감싸고 있는 이쪽 뼈가 골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사건은 그 이전의 성폭행 사건이랑은 또 별개로 폭행 사건인 건데 이 피해자분은 그 당시에 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이분의 말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에 치료를 받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 일을 했던 그 유흥업소 업주와 김건모 씨 측에서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게 2007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일단. 이거요? 그래요. 이 폭행 이거? 방송에 대해서 그냥 방송량을 베끼는 기사만 나가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짚어주는 기사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들 이슈에 매몰돼서 객관적으로 이미 못 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여성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김건모 씨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왜 그럴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병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병원 기록 안에 김건모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여성이 그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김건모라는 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저 여자가 맞아서 진료 기록도 있는데 진료 기록까지 있었으면은 맞은 건 맞죠. 근데 그걸 때린 사람이 김건모였는지는 또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일이 연달아 발생이 되고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는 김건모 씨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쪽에선 주장을 굉장히 세게 펼치는데 김건모 씨 쪽에서는 너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냐. 고소장이 접수가 된 다음에 피고소인한테 넘어가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아직 김건모 씨는요, 이 녹화는 이 시점에 못 받아봤어요.
고소장 받아보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내용 증명은 받아본 저 적 고소장 받아봤는데요. 저 왔을 때 한 150페이지로 왔어요. 진짜요? 한 50페이지 정도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100페이지는요. 다 증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왜냐면 자기의 50페이지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100페이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저쪽에 일단 주장이 나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을 봐야 알고 이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객관적 증거가 뭔지 봐야 알아요.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반박할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모 씨는 침묵을 지키는 게 제가 볼 땐 맞아요.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도 비판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사건 이후에 무죄나 무혐의로 이제 이 사건이 종결이 돼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특히나 이제 뭐 그때 그분 뭐 성범죄 관련해서 무슨 의혹 있지 않았어? 이렇게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범죄 관련된 어떤 연관 검색어는 많이 따라다니게 될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런 게 너무 피로도가 높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뭐 이런 사건 때문에 무혐의로 뭐 밝혀져서 뭐 정말 자숙을 하다가 다시 복귀한 스타들도 있지만 활동을 못하는 배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뭐 대중의 관심을 받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좀 이렇게 기사가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너무 의혹만 갖고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김건모 씨의 수사는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무쇼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연예계 어벤져스 총출동. 내가 오늘 널 잡고야 만다. 하정우가 현실판 추격자를 찍은 사연은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 촬영 중 법정에 진술하러 간 내막은 연예계 청정구역 미담 자판기가 떴다. 천무파탈 강하늘이 맨발로 칼국수를 서빙한 이유는 2019년 연예계 사건 사고 총결산, 사회면에서 그만 봤으면 하는 연예인 대공개,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 논란, 개그맨 이수근을 공격한 이유는 지금 풍문으로 들을 수 있어 공개합니다. 네, 풍문쇼 진행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시간 검색어인데요. 네. 얼마 전 쏟아지는 기사와 함께 실검에 등장한 스타가 있었죠. 네, 사건의 발단은 한 매체에서 쓴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터졌네 이수근, 신서유기 아는 형님 등 방송 출연 어려워진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한동안 이수근 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대체 뭐가 터졌다는 건가요? 네,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을 금지시키는 이 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 예로 2013년도에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수근 씨가 언급이 된 겁니다. 네, 이 기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도박 연예인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 이수근 씨 외에도 뭐 탁재훈 씨, 김용만 씨, 신정환 씨, 토니안, 붐, 뭐 SS 슈까지도 다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럼 도박을 했던 연예인들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은 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주지훈 씨도 있고요. 대반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의 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우 이경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서 씨도 언급이 됐습니다. 코요태 입장에서는 그동안 구설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요태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니 여러 가지 뭐 자잘한 일들이 자잘한 게 있었어요. 큰 폭탄을 돌리셨어요. 예. 그래도 뭔가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려운 주제라서 당황할까봐. 저는 사실 섭외 받을 때 매니저한테 뭐 좋은 일 했던 거 할 때문에 나간다고 나왔는데 뒤에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진짜 맘 여리고 맨날 당하고 사는 동생이 그러니까. 이따가 우실 것 같아요. 나를 왜 이런 프로에 나오게 했어? 뭐 이러면.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법안이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인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정식 명칭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게 범법 행위를 한 모든 연예인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가 도박 이런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을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뭐 음주운전이나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방송에 출연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출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왜 발의가 된 건가요? 발의 시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24일입니다. 근데 이때 연예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가 계속해서 시끄러웠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한동안 자숙을 한 후에 방송 복귀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다시 재활동을 하는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과가 있는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서적으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권 침해고 이걸 법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방송사 측이나 뭐 PD 작가분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합의를 거쳐서 정할 문제지 이거를 법안으로 발의를 한다는 건 너무 과한. 전 일부 찬성이에요. 네. 예를 들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 일부 찬성한다라고 생각을 그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을 했었어요. 비연예인의 경우에도 성범죄자는 교육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문화체육시설의 취업을 일정 기간 뭐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는 그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바로 들더라고요. 만약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도박이나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연예인들이 앞으로 방송에 못 나오는 건가요? 이 부분도 언론이 잘못했어요. 이 기사가 맨 처음 화제성이 났을 때 아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아서 정말 이들이 못 나오는 거야? 법이 통과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부칙에 따르면 법이 공포되는 6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이제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대상이 적용이 되거든요. 어떤 법안도요. 소급 적용이 없어요. 지나간 거에 대한.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 건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고 수많은 매체들이 그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 적었고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대중들이 읽으면서는 대중들이 기레기라고 욕을 하지만 여전히 기사를 보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7월에 발의된 법안이고 그동안 진행된 게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뒤늦게 화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매우 낮고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출연자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2000년도에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커밍아웃 했을 때 그때 방송 제가 한 3년 반 정도를 쉬었거든요. 올해 심사가 다 금지가 아닌데도 그렇죠. 아니게 제가 무슨 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밥줄이 딱 끊기니까 야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유명인이라고 해서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런 또 다른 피해를 받는 역차별을 받는 것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20대 국회 당선자 300명 중에
전과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정답. 최소 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150명.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아유. 아니, 전과자가 있다는 안 되겠죠. 3분의 1,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무려 92명. 진짜? 거의 30% 정도가 전과자예요. 근데 물론 가장 많은 전과 내용이 집시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도 20명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한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자숙하는 기간 없죠? 그럼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지금 연예인 뭐 이걸 의논할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게요. 전과 연예인으로 대한 법으로 이제 정하실 거면 국회의원분들도 죄 저지르신 분들, 전과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못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예. 국회의원도 안 하면 연예인도 안 하면 그럼 뭔가 서로 좀 인정을 하는 근데 형평성이 맞는 거니까. 아유, 맞는 얘기입니다. 옳소. 예. 함께 가자. 이게 사실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법으로 제재하지는 않더라도요. 이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에 대한 어떤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어떤 매체에서 이 자숙 기간을 한번 평균율을 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 평균 한 12개월 플러스 알파, 그리고 마약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은 평균 20개월 정도, 좀 더 길죠. 그런데 음주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연예인은 평균 6.6개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면 사실 체감상으로는 거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작품 하나하고 보통 1년 정도씩 공백기를 갖는 연예인이 허다한 상황에서 6개월 만에 나오면은 쉬다 나왔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자숙하다 나왔는지 알 길이 없죠.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 음주 같은 경우는 정지 취소일 때는 뭐 몇 개월, 뭐 취소일 때는 1점 몇이 넘어갔을 때는 뭐 좀 더 이런 식으로 뭔가 아웃은 더 길게 가고. 뭔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뭐 한번 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거를 사실 누군가가 딱딱딱 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대중의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더 무섭지 이게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중까지도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를 받는 연예인이라면 뭐 또 자연적으로 복귀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저도 잘 견뎌내면서 참 풍물쇼 이 자리에 앉기까지 참 스스로 열심히도 했고 대중분들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마음과 여론이 기준인데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대중의 마음을 기준으로 세울 수 없죠. 사실은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이 이렇게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해마다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나왔기 때문일 텐데요. 네, 뭐 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면에서 그만 봤으면 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 투표 1위가 버니썬 게이트의 승리 씨였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사건 이후로 연예계에서 은퇴를 했지만 뭐 올 상반기 뭐 승리에 관한 기사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사회면에서 그만 봤으면 하는 연예인 2위는 누구였나요? 네, 바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입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그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 모두 오열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요. 대체 그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꺼꺼 울었는데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치소 생활은 지금 꽤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기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격이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같은 해 3월에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일단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따르면 여성을 단순히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단인데요. 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이 1심 판결에서 이 재판부가 이 두 사람의 그 혐의들을 조목조목 언급을 하는데 정말 많았어요. 동의하지 않은 촬영도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집단 성폭행 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이 영상과 사진을 이 단톡방에 이렇게 유포한 거잖아요. 네. 네, K채널에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은 하루에 많게는 3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에 세 끼 밥 먹듯이 이뤄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2015년 11월 26일 새벽 0시 24분 그리고 30분 뒤인 새벽 0시 56분 그리고 오후 2시 15분에 피해 여성을 촬영한 영상 그리고 이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촬영에는 동의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촬영도 사실은 굉장히 동의가 없으면 굉장히 큰 범죄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범죄는 이걸 불법 유포한 거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뭐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범죄라는 거를 왜 몰랐을지가 조금. 요 이제 그 버닝썬 이 카톡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뭐 일부 남자들이겠지만 뭐 커뮤니티 이런 글이 올라가요. 아니 그런 게 범죄였어?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 이런 아직도 이런 그 성인지가 좀 많이 부족하죠. 이건 성인지가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 안 진짜 되시죠. 저는 황영진 기자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유포 자체가 범죄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연예인 사건, 연예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갑자기. 오늘 굉장히 힘들죠? 오늘 정말 죄송한데 풍무쇼에 초대해놓고 제가 늘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질문할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백가 씨 이런 자리 불법 촬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나쁜 짓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진 일을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다니면서도 그 작품을 이제 촬영을 할 때도 혹시 어떤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이 걸렸을 때는 항상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일반 그냥 전시 작업도 그 정도의 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찍는다는 건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정말 여기 다시 하면 안 되고 땀을 뻘뻘. 네 진짜 몰카라는 거는 찍어서 정말 안 되는 거고 너무 나쁜 행동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니까 피해 여성이 적어도 10명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원이 밝혀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쪼록 뭐 정말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모두 1심을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요. 네, 지난 4일에 최종훈 씨가 먼저 항소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정준영 씨도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던 그 나머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모두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2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항소를 하면 대중의 시선은 더 좀 차가워질 것 같은데 굳이 항소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은 했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받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형량을 조정해달라라고 해서 항소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항소를 대부분 하는 이유는 항소 갔을 경우 형량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는 오히려
반성을 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는구만 해서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가중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과연 두 사람의 이런 잘못했다는 얘기와 반성을 2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그거는 좀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준영, 최종훈 씨 말고도 성범죄 논란으로 형을 선고받은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죠. 네, 뭐 지난 7월이었죠.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인데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뭐 논란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강지환 씨는 집행유예인 이유가 있을까요?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 불허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게다가 또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우발적이었고 실수일 수 있었다라는 거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편이죠. 집행유예. 이게 무죄는 아니죠. 그죠, 무죄는 네, 아니죠. 아닙니다. 강지한 씨가 석방되고 이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워낙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무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달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죄인 것이죠. 다만 집행이 유예가 된 거고요. 만약에 강지환 씨가 만약에 같은 동종의 이제 혐의를 받게 되거나 이게 또 인정이 되면 징역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뭐 살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지만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관용을 베풀어서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로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징역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면은 이게 많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죠. 예. 네. 또 질문을 해야 되나요? 백가 씨는. 성폭행은 정말 나쁜 범죄고 성폭행을 하신 분들은 정말 방송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방송 생활 한 20년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쓸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몰카나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처음이에요. 정말 코요태 팬분들한테 저희가 급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요. 오랜만에 너무 형들 반가운 형들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운데 네. 사회면에서 그만 봤으면 하는 연예인 3위는 누구인가요? 네, 마약 투약 혐의로 큰 충격을 안겼던 가수 박유천 씨입니다. 지난 2월이죠.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추징금 140만 원 그리고 보호 관찰 치료 명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중들이 박유천 씨한테 등을 돌렸던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너무 막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러고 울고 막 이래서 저도 진짜 너무 믿었거든요.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박유천 씨가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이 포착된 CCTV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목에 있는 뭐 마약 투약 흔적이나 아니면 뭐 다리털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결국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백가 씨. 네? 마약은 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마약, 성폭행, 공카 정말 안 됩니다. 벌써 그런 분들은 진짜 방송하시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대중을 씁쓸하게 한 스타도 있지만 반대로 불의에 맞선 용감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연예계 어벤져스 베스트 3인데요.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네, 연예계 어벤져스 첫 번째 스타는 세련된 외모와는 정반대로 아주 구수한 사투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바로 배정남 씨입니다. 네. 뭐라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가야 비싸라고? 아이고 무시라. 여는 한 와보고 하는 소린겨. 탁월한 패션 센스 그리고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2000년대에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배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분 스타일 정말 많이 따라했었고요. 여자분들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으로 뽑는 분이기도 했었죠. 좀 완벽한 비율 때문에 좀 본투비 모델
그러니까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델 치고는 굉장히 키가 작은 편이래요. 177입니다.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고. 그래서 번번이 오디션에서 키가 작아서 잘 안 됐대요. 그러다가 2002년 송지효 컬렉션에 발탁되면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모델계에서는 호비 쪽의 희망이다. 네. 호비 쪽의 희망이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네, 배정남 씨가 화보 장인으로도 손꼽히더라고요. 네. 카메라 앞에 서면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면서 백가 씨가 사진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사진작가로서 모델 배정남 씨의 매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사실 저랑 정남 씨랑도 굉장한 친분이 있는데 저가 이제 사진을 계속 하면서 정남 씨랑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예전에 일본 배우 중에 쿠보즈카 요스케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하고 정남 씨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얘기해보면 굉장히 구수하고 또 인간미가 넘쳐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마스크도 있지만 그거에 또 상반되는 굉장히 구수한 인간미 때문이 또 아닐까. 네. 모델 배정남 씨가 부산대 앞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모델로 활동하던 그 김민준 씨가 손님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마스크가 괜찮다면서 모델 일을 제안을 했고 당시 이제 강동원 씨 소속사에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데뷔를 하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배정남 씨가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 저희 가게에 놀러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패션이나 스타일링 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모델이라고 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네가 무슨 모델을 하겠다라는 거냐. 넌 안 된다. 차라리 배우를 해라. 그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모델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패션쇼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너가 그럼 잘하는 게 뭐냐, 매력이 뭐냐 그랬더니 복근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하겠다.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배정남 씨의 복근은 약간 갑각류 뒤집어 놨을 때 그 진짜 그렇죠. 등껍질. 그냥 일반 복근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매력적인데 제 눈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일리 있네요. 가능하다 그랬는데 바로 송지효 디자이너 패션쇼에서 제가 볼 수 있었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당시 22, 23살 때였던 것 같은데 배정남 씨한테 연기를 해라 지금부터라도. 근데 사투리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사투리는 그냥 무기로 갖고 있고 특기로 이제 표준말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연기 안 할 겁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사투리를 아직도 못 고쳤어요. 배정남 씨가. 서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배정남 씨 그 마스크로는 정말 주인공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시기는 바다가 천지 빛깔이다. 아침밥도 주고 룸 컨디션 끝났다. 그런데 배정남 씨한테 영등포 배반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듬직한 별명 같은데 이런 멋진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때는 2012년 영화 베를린 촬영하던 당시였는데요. 영등포 신화병원 사거리에서 귀가하던 도중인데 갑자기 강도야 하면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게 택시 기사가 그리고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택시 강도 같은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본인이 흉기를 들고 있는 이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다음에 경찰에 신병까지 인도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 등극한 거죠.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제압을 했어요. 멋있다. 액션 영화. 누구나 할 수 없는 약간 일이에요, 성격이 이거는. 상남자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실제로도 조금 불의를 막 못 참고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 배정남 씨가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봤을 때 아이고 정남이스럽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강도 쫓아가서 니 그 칼 놔라.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예, 분명히 배정남 씨 스타일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분을 제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정남 씨가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으셨대요. 받아야죠. 네, 근데 또 배정남 씨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겸손까지 겸비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눈앞에 강도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기가 쉽지 어렵죠. 그럴 수가 있. 여기서 어느 분이 나서실 수 있겠어요? 여기 단 한 명도 안 보이겠어요? 저 그런 선입견 잘못된 겁니다. 강도 나타나면 제가 나서죠.
강도가 저를 피해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우리를 이상하고. 보면 참는 연예인 1위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 참는 개그맨으로 1위. 인내심이 제 눈엔 다 선입니다. 다 서로 간에 사정이 있어서 싸우시는 거고 다툼하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땐 다 양쪽에 이해가 가요. 빼기도 안 보이고. 아니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몰랐는데 백가 씨가 뭘 했나요? 이게 백가 씨가 어린 나이 고2 때 고2 때? 네, 강도를 잡으셨습니다. 강도를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으셨어요. 오, 야, 이거 대단하다. 고2 때 고등학교 때 이 흉기로 위협하는 그 강도를 잡으신 거예요. 이게 18살. 이게 성인 때는 절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고2라서. 고2라서. 아니 그 어떤 할머니가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더니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그랬는데 어떤 그 뒤에 할머니가 강도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 이제 벗고 일단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는데 교복 입은 애가 쫓아오니까 너 쫓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들면서? 아니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뛰어가니까 근데 또 보니까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랬고 우정아 죽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보는데 이분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강도가 무슨 저렇게 느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너무 하나도 안 힘든데 그래서 네 저분을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저분을 쫓아가다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무섭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진짜 죽여버린다고 겁날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도 계속 웃긴 거예요. 자꾸 이게 왜 웃겨? 너 진짜 죽을 거야 이러시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뛰어가시는데 그렇게 뛰어가서 확 뒤에서 안고 잡아들였죠. 이분이 진짜 막 칼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는 이거 놓으면 전 이제 죽으니까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경찰이나 누구 오실 거라고 경찰 차가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 이분들이 수갑 채워갖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진과 백상현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그래갖고 근데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네가 백성현 학생인가 막 그러다 이렇게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학교의 자랑인데. 예, 막 그러더니 막 어떤 기자분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래갖고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직접. 진짜요? 직접 찾아봤는데 예. 누가 봐도 백성현 씨 딱 얼굴이에요. 지금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강도야라면서 종종 걸음치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갔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점점점 하면서 굉장히 모범답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그 모습을 본 백군이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였던 CD 플레이어를 집어 던지고 뛰어갔다. 이 시대의 어벤져스예요.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예요. 그런데 백가 씨가 강도만 잡은 게 아니라 또 있어? 살인범도 잡았어요. 살인범을요? 그거는 좀 아니 이 정도 강력계 형사인데요. 네, 못생겼네요. 제가 잡은 건 아닌데 그 어릴 때 그 혹시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 어머니가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수요일마다 8시에서 맨날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형사분들이 범인을 잡을 때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항상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막 동네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정육점 앞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정육점 칼에 찔리셔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난자돼서 누워 계시니까 어른분들이 야 너는 절로 가 하면서 애들 가라고 막 저기를 밀어냈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니 이러고 있다가 어떤 차가 오니까 되게 후다닥 하고 탁 가시는 거예요. 좀 놀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오시더니 너네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좀 아까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떤 차에 빨리 타고 도망간 거는 봤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너네 그 차 번호는 못 봤지? 그러는데 그냥 뭔가 이상해서 외워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경찰청 사람들에서 맨날 차 넘버 같은 거 많이 보고 외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수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분하고 그분은 살인범이고 그 차에 탄 게 맞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린이 때도 차 번호 외우는 것도 남다르고 고등학생인데 건장한 남성, 흉기 든 남성을 뒤에서 덮쳐서 그거를 제압한다는 것도 이게 왜냐면 백가 씨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가 사실 죄송한데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신지한테 맨날 혼나고 허술하게 짝이 없거든요. 모델만 약간 보이잖아요. 어딘가. 근데 실제로 백가 씨를 보면 키가 87이에요. 87에 굉장히 크네. 굉장히 건장합니다. 예. 와, 그러면은 그래도 어릴 고등학교 이후로 3cm가 더 자라신 거예요. 그 당시 기사에는 184cm에 달리는 탄력을 이용해 잡았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정확히 기사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후에 3cm 더 자라셨네요. 아니 그럼 그저 사번호 외워서 신고했을 때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 11살인가. 어린 나이네. 그러니까 원래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 본성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사실 앞에 소개한 배정남 씨 약간 살짝 밀리는데요. 무색해지네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처음으로 밝혀요. 아니 진짜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부럽네요. 그런데 백가 씨 말고도 사실 우리 풍문단에도 경찰 감사장을 받은 히어로가 계십니다. 설마. 없어 여기는. 전혀 짐작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네요. 접니다. 어떤 류혁철 씨가 배로변에 쓰러져 있는 취객에 무사 귀가를 돕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꿀물까지 다 타드리고. 술 취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깨우거나 뭐 경찰분한테 인계하거나 이런 게 좀 조금 제 나름대로는 약간 습관적으로 걱정되니까 이제 하고 경찰분들이 그 주변에 바로 지구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저 안전하게 이제 귀가를 시켰죠. 진짜 스윗하다. 아유, 멋집니다. 우리 풍문단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영웅이 있다니까 좀 뿌듯한데요. 자, 선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한 연예계 어벤져스. 다음 소개할 스타는 누군가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예계 어벤져스는요, 모델 출신 배우죠. 이광수 씨입니다. 그런데 이광수 씨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한 연예계 어벤져스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광수 씨가 이제 그 모델 활동을 하는 2009년도에 MT를 갔는데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는 노 부부를 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예. 알고 보니까 많지 않은 중년 남성이 노 부부를 해치려고 막 한 거죠. 그거를 딱 상황 파악을 하고 이광수 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노부부를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사건 발생 1년 뒤에 이 노부부를 위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이광수 씨가 드라마 동의와 뭐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같은 거를 촬영할 때였어요. 그럼 굉장히 바빴겠죠. 근데도 기꺼이 이제 의정부 법원까지 출석을 했던 걸로 알려져서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네, 이런 이광수 씨 일상에서도 굉장히 훈훈한 스타인데요. 촬영 중에 마을 주민들에게 스태프들은 당연히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핫팩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예능에서 사실 배신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연탄 봉사는 물론이고 뭐 해외 봉사 활동, 또 신생아 돕기 활동까지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광수 씨도 그렇고 백가 씨도 그렇고 비슷하죠? 뭔가 이미지가 마른 체형에 크고 약간 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가 닮았어요. 선행상. 약간 기린상이 기린상. 의인상이 있나 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닮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제 동생이 더 닮았어요. 진짜요? 그래요? 네. 동생이 진짜 광수 씨랑 닮았어요. 동생 뭐 이렇게 방송 출연 같이 한 적이나 있으세요? 사진 있으세요? 네, 같이. 그럼 한번 볼까요? 진짜. 야, 저쪽이 형제네. 광수 씨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요. 이런 거 준비했을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구현의 앞장서는 연예계 어벤져스. 이번에 소개할 스타는 누구죠? 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최연소 1억 관객 동원 배우이자 충무로에서 가장 신뢰하는 배우입니다. 바로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아, 예. 2002년 K채널 드라마죠. 무인시대로 데뷔한 그는 2005년도에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정말 실감나는 말년 병장 연기를 해서 대중의 눈도장을 콱 찝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상형입니다. 네. 하정우 씨가 이제 2008년에 인생작을 만났거든요. 네. 김윤석 씨가 던졌던 그 대사 기억나시죠? 야, 4885 너지. 맞아. 이 상대 그 극악 무도한 연쇄살인범 지영민 역을 맡아가지고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를 소화했는데요. 그 후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 그리고 화가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화 추격자를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 4885 너지 이러면서 막 쫓아가잖아요, 하정우 씨를. 그때는 쫓겼던 하정우 씨가 현실에서는 반대로 범인을 쫓는 추격자로 활약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하정우 씨가 2012년 그 어느 날 가로수길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량에 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몸이 막 나가 떨어질 정도로 세게 부딪혔어요. 다행히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차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출발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뺑소니네. 뺑소니. 그 순간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걸 다 참고 딱 한 가지 생각 든 게 있었습니다. 잡자. 그건 바로 내가 오늘 널 꼭 잡고야 만다. 추격자가 된 거네요. 네. 근데 마침 그 동네가 하정우 씨가 3살 때부터 살았던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 알았던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동선까지 꿰뚫고 있어서 직접 추격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한 곳에 그분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보고 빨리 내려 이렇게 했는데 안 내리고 사과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어머, 잘 잡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하정우 가로수길 난동 사건으로 더 유명해요. 난동이요? 예? 왜?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이? 왜 난동을? 네, 사실 이 이유가 차주가 사과 한마디 없이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정우 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화나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 차를 콱 내리쳤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경찰이 온 거예요. 또 경찰이 와서 하정우 씨에게 오히려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행패를 부르냐, 왜 차를 우산으로 치냐 이렇게 전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고 함께 경찰서로 갔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장면만 본 사람들은 어머 하정우가 대낮에 행패를 부리더라. 우산으로 차를 치더라.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그리고 경찰이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났었어요. 아이고야. 그런가 하면 강도 덕분에 연예계에 데뷔한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누군가요? 네, 이번 주인공은요, 최근에 사진 한 장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분입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 여자 같은 남자.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여자 같은 너무 남자. 좋아요. 분위기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예쁘다, 잘생겼다를 넘어서 되게 분위기 그러니까 있다는 뭔가 느낌을 사연이 받았어요. 있을 그렇죠. 것만 같은. 목선이나 이 맞아, 어깨선 맞아. 이런 게 보통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이 있어요. 나는 첫 사진 보고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나 그래서. 예. 사실 이분은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반은 홍석천 씨 가게 손님이거나 반은 후배인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지 무조건. 저희 한양대 또 후배여서 유심히 봤는데 이 친구가 이 다음에 이제 미스 코리아라는 예능을 잠깐 하면서 얼굴을 조금 알리기 시작하더니 그새 녹두전에서
바로 타이틀로를 맞더라고요. 남자는 진짜 보는 눈이 진짜 정확해요. 제가 딱 찍으면 뜨는 거예요. 예. 여자는 그렇게 얄밉게 보고 다들 가지미 눈으로 보는데 남자는 정확해요. 여자 배우는 뭐 김태희 씨나 레이디 제이나 동급으로 보니까. 이 여자보다 예쁜 미모로 이렇게 화제가 된 장동윤 씨는요, 지난 2016년 웹드라마 게임회사 여직원들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4개월 만에 홍석천 씨의 픽처럼 스타 등용문이었던 K채널 드라마 학교 2017의 주인공 자리를 당당히 꿰찬 차세대 스타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녹두전, 지금 방금 본 사진이 그 드라마 녹두전의 스틸컷이에요. 여기서 선이 고운 여장 남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인생 캐릭터죠 완전 진짜. 아, 제가 그전에도 이 친구 연기 괜찮게 한다 하고 봤는데 녹두전에서 그 연기력이 확 돋보여서 그리고 이 친구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별걸 다 한다 진짜.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 TMI다. 네. 다 한다. 네, 장동윤 씨가 근데 정말 이렇게 예쁘기도 예쁘지만 이 여장 남자로 출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목젖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젖이? 이 여장 남자 역할을 맡길 만한 배우를 찾느라고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근데 장동윤 씨가 목젖이 안 보여서 캐스팅을 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고운 장동윤 씨가 강도 덕분에 데뷔를 했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요. 네, 때는 2015년도입니다.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때 마침 한 남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 들어온 남학생이 전화를 해요. 마치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 것처럼. 이런 기질을 발휘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협박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경찰에 검거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기질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장동윤 씨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동윤 씨가 강도를 잡는 그 영상을 S채널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동윤 씨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강도 잡은 한양대 훈남으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소속사 대표가 그걸 보고 데뷔를 권유를 하면서 평범한 대학생이던 장동윤 씨가 이렇게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 뉴스에 나온 모습을 보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소속사 대표님 누구신지 진짜 안목이 저와 아주 막상막하시네요. 예. 연기도 잘하는데 심지어 예비군 5년 차여가지고 군백기, 그러니까 군대 간 공백기가 없는 배우라서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창창하네. 예. 남자 배우계의 출연섭의 캐스팅 1순위가 될.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비군 5년 차인 것 같지 않다고요? 네, 그럼요. 이 정도면 집착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신고해야 되는데. 장동윤 씨가 정말 특이하게 데뷔한 케이스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백가 씨는 고요태에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훈훈한 선행 때문에 뭐 얘기 듣고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JYP 출신이었어요. JYP. 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무를 하고 계속 JYP에 있다가 그리고 그때 다른 소속사 쪽 이제 사장님이 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데리고 와서 저랑 다른 분이랑 팀을 만들어서 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사장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런 일이 근데 옛날에 그때 많죠. 많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신지랑 원래 좀 친구였거든요. 근데 신지가 이제 마침 지금 티오가 났는데 저희 티오요. 뭐라고 하죠? 자리가 네. 빈자리가 났는데 그 혹시 오디션을 좀 봐야 되고 해야 될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김종민 씨랑 다 보게 됐는데 김종민 씨가 처음에 너무 무서웠다면서요. 아니 그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되게 자유롭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혀에 피어싱하고 머리도 길고. 네, 막 이러고 되게 막 히피같이 하고 오니까 쟤는 싫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러던가 말던가 신지만 오케이 하면 되긴 하지. 뭐 다들 뭐 이렇게 탐박지 않았는데 신지가 어때 괜찮지?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다. 그래서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룹 코요태는 과연 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수익 분배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433이거든요. 433. 신지가 4. 네, 종민이 형 333인데. 많이 네, 그거 제가 이제 항상 말하죠. 저는 사실 721 정도가 신지가 7, 종민이 형이 제가 1만 봐도 사실 저는 뭐 감사하게.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좋은 동생이네. 저희는 코요태는 영원할 겁니다. 네, 정말. 자, 연예계에는 어벤져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청정구역도 존재하잖아요. 네, 연예계 대표 미담 자판기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 씨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방송에서도 뭐 신인들 굉장히 잘 챙겨주고 뭐 어딜 가나 미담을 항상 제조하는 스타잖아요. 근데 이 유재석 씨도 낭비벽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 낭비벽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방송에서 한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윤우님이 휴지를 한 장이 아니라 2장이나 뽑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 낭비벽 어쩔 거야. 저런 단점이 있었네 라면서.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지금까지 논란이었을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결점. 연예계 청정구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유재석 씨의 뒤를 이어서 네. 꿋꿋하게 미담 자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미담 자판기 스타 누구인가요? 네, 이분은 미담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서 미담 자판기를 넘어서 미담 폭격기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바로 배우 강하늘 씨입니다. 네, 강하늘 씨 최근에 K채널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에서 총무파탈 용식이 역을 맡으면서 아주 올해 핫한 인물로 등극을 했죠. 아,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맨날 먹고 싶게.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내 스타일이요. 네, 강하늘 씨의 이 비주얼은 사실 고등학생 때 이미 완성이 됐어요. 전학을 갔을 때 학교에 순정만화 남자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해서 학교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대요. 원래 뮤지컬 배우 출신이기도 한데 잘생긴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해서 아 진짜 원래 학교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원래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강하늘 씨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 미담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거죠? 일단 동백꽃 필 무렵 끝나고서는 공유진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정말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일일이 스텝 하나 한 명에게 모두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또 만나면 다시 잘 쉬었냐고 인사를 다 하고 서로 챙긴다는 건데 주연 배우가 한 명 한 명 챙기면서 인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한두 번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다 했다는 거. 여기서 진정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함께 그 영화 청년경찰을 함께 했던 그 박서준 씨도 이 강하늘 씨의 그 영화 스태프 60명의 이름을 다 외운 거를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쯤은 있겠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냐면 근데 사람이 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쯤은 있겠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냐면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얼주가예요? 이게 결점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얼주가 진짜 극혐. 이게 결점이 아니죠. 무결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오는 사람 손 엄청 시렵게 이거 결점이죠. 이 정도. 얼주가는 좀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어주가. 겨울에도 꼭 아이스 먹는 사람들을 얼주가. 얼주가. 겨울에도 꼭 코트만 입는 사람들을 얼주코라고 줄여봅니다. 그래요. 정말 이 미담이 지겹습니다. 아, 그래요? 또 있어요. 엄청난 효자라고 하거든요. 효자일 수밖에 네.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칼국수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 서빙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모자를 쓴 분이 강하늘 씨인데 맨발로 있어요. 왜 맨발이에요? 왜 맨발이죠? 뭐야, 왜? 그러니까 이게 식당이 저 때가 엄청 붐빌 때였는데 그 슬리퍼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달려 나갔는데 그게 딱 찍힌 거죠. 저 상황에서. 저 바쁜 와중에도 팬들이 뭐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사진 찍어주고 팬들한테 팬 서비스도 해주고 막 그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부탁을 하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 축가까지도 가서 불러준다고 해요. 강하늘 씨가 정말 친절하고 그런 착한 이미지라서 몰래 뒤에서 배우들끼리 질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너무 예의가 바르니까 저거 혹시 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는 배우들도 있고 부담되고. 못나게. 근데 그 연기도 너무 그렇게 잘하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유, 강하늘은 진짜요. 네, 강하늘 씨가 요즘 너무 핫하고 제일 핫하다 보니까 데뷔 전에 아버지와 함께 K채널 아침마당에 출연한 이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쁘다. 강하늘 얼굴이 있어. 어떡해. 아, 귀엽다. 아, 아빠랑 잘 논다. 귀여워. 아버지예요? 17살. 고일 때. 너무 막 똑같이. 너무 예쁘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강하늘 씨가 배려심 덕분에 첫 키스까지 한 남자인데. 아, 그래요? 이게 M채널 라디오스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일화인데요. 강하늘 씨가 평소 비염이랑 축농증이 있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지금 비염이 귀엽다고요? 그런데 나도 있나? 나도. 귀여운 병명은 처음 아, 듣는 진짜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코가 막히는 이게 스타일이었나 봐요. 근데 전 여자친구랑 긴 뽀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숨을 참기가 힘드니까 비염이랑 축농증 때문에 입술을 살짝 열었대요. 근데 그게 첫 키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키스 그게 무슨 미담이에요? 아니 그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쁠까 봐 숨 쉰다고 이렇게 밀쳐내면 왜 나랑 뽀뽀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살짝 뗀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배려하느라. 배려입니까? 이거 너무 귀엽지 남자들이 않나요, 여러분? 뽀뽀하다 입을 벌리는 게 배려입니까? 배려 넘치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왜곡된 겁니다. 전 이미 걸렸는데. 아유 귀엽네. 아이고 코 올리고 좋겠네. 여기 녹이 꽉꽉 차 있어라. 아이고. 그래서 귀여워?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느낌이. 이래도 귀여워요? 강하늘 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귀염하고 충동증이 귀엽다. 자, 연예계 청정구역을 지키고 있는 두 번째 미담 자판기 스타는 누군가요? 네, 이분의 이름이 등장할 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분은 바로 개그맨 박명수 씨인데요. 박명수 씨는 사실 좀 비호감 꼬리표가 훨씬 더 강하게 붙었던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요즘 길에서 돈을 아주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쓰고 계십니다, 돈을. 이 박명수 씨가 지난 11월에 스쿨버스랑 자신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스쿨버스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다가 이 박명수 씨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명수 씨는 사실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던 거죠. 잘못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박명수 씨가 이 스쿨버스 운전자의 좀 딱한 사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전액 부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슷한 미담이 몇 차례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주차위원이 실수로 박명수 씨의 외제 차량을 잘못해서 앞 범퍼가 이제 완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리비가 또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것도 사정을 듣고 그냥 내가 내겠다라고 전액 부담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택시가 가만히 서 있는 그 박명수 씨 차를 그대로 와서 박은 적이 있어요. 이걸 그때 제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택시 일단 그 기사분이 좀 고령이셨고 그리고 수리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박명수 씨가 전액도 그때 부담을 했었습니다. 수리비를. 그래서 도로 위의 성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는데 이 당시에 박명수 씨가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그 좀 좋은 일 같은데 기사화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명수 씨가 매니저분을 통해서 이거 기사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뒤로 계속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최초로 기자 기자님 써주셨구나. 네, 제가 너무 미담으로 적었나. 최 기자님 때문에 옥매인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약간 굴레를 씌웠나. 이런 그래서 생각을 박명수 씨 그럼 동네에서는 박명수 씨 차가 일명 범퍼카래요. 바람새는처럼. 살면서 이렇게 3번이나 남이 내 차를 계속 파는 경우가 아니, 진짜 그보다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가비언처럼 비싸고 되는데 이제 사고가 딱 났는데 딱 내렸는데 박명수야. 그러면 이쪽 상대 운전자는 저 진짜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박명수 씨가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다 해주실 정도면 지인분들한테 진짜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지인들한테 잘하는 분이에요. 이 박명수 씨가 치킨집을 과거에 운영했을 때 이제 데리고 있던 알바생이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병원비가 없어서 선뜻 몇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몇 개월 뒤에 이 알바생이 다시 찾아가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박명수 씨가 그 돈 너 그냥 준 거 아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른 알바생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독학 연기 막 그렇게 하고 뭐 그 고민할 때 박명수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이제 등록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나중에 갚아라 말아도 안 하고 그냥 훅 내줬는데 장사가 뭐 잘 돼도 힘든 거고 안 돼도 힘든 건데 이건 진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못하는 걸 하고 있었네.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그 박명수 씨가 당시 무한도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사기꾼 이미지, 악마의 아들로 불렸는데 그 뿔을 뽑고 천사의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접니다. 왜냐면은 무한도전이 그때 워낙 인기여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취재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제가 한 재단 쪽에서 박명수 씨가 되게 오랫동안 기부를 해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알리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걸로 이제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뭘 그런 걸 써요?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인터뷰 말미에 이런 건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헤어진 다음에도 매니저 통해 또 설득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게 2008년 기사를 썼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벌써 한 5년 넘게 계속 기부를 해왔었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 처음엔 그게 싫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밝힌 다음부터는요 본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부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요 100번, 1000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널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 박명수 씨가 이 본인의 캐릭터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셀프 미담도 제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이제 본인 지금 또 라디오 진행 중이시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아예 코너를 만들었어요. 셀프 미담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기부한 거, 선행한 거를 개그 소재로 다 승화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뭐 개그 소재로 승화를 하는 건지 일일이 다 이렇게 알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또 재밌게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2008년에 저를 말릴 때는 본인도 이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자기 일을 따라서 동참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앞선 얘기들은 스타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제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왜 반대로는 생각을 못하죠? 그들의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도와야죠. 더 많이. 그래서 저는 셀프 미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행의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자, 오늘 정말 쉽지만 않은 자리였는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방송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거 정말 이 녹화하는 동안에 제 희노애락이 다 그런 방송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져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TV에서만 뵙던 분들을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오히려 제가 막 또 신기하고 또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형님들하고 또 동료분들도 오랜만에 또 봐서 너무 좋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아, 예. 뭐 길 가다가 또 강도 잡는 거. 예. 아,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또 저분 만나시는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와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올 2020년은 연예계에 훈훈한 미담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네요.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